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의영 선생입니다. 그래. 민법 강의합니다. 민법. 그죠?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웬만한 국가 자격 시험에는 다 들어가죠. 그만큼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이 법대 들어가면은 1학년 1학기 때 민법 총칙을 배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양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법대 가면은 무조건 법대에서 교양 과목이 민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법을 배우기 전에 법의 근간, 법의 형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법학 개론하고 같이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인 거죠. 그러니까 법학 개론과 같이 민법 총칙은 법의 맨 바탕이 되는 기초인 거죠. 기초. 법학을 공부할 때 입문 과정이 민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되게 웃기는 게 4년 내내 한 학기도 빠짐없이 민법을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민법을 몰라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시 공부한다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때 민법을 좀 알겠다. 그래도 여태까지 가장 어려운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고시 공부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거 만들고 예상 지문 같은 거 만들고 해서 같이 스터디 하죠. 그룹 스터디 합니다.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배운 애들은 합격을 해요. 동기들도. 근데 나는 떨어져요. 이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는 네가 검사할 게 아니라 판사할 게 아니라 너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적성에 맞는가 보다라고 해서 한 15년 전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조금 이름이 있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좀 적중도가 높아야 이름이 있는 선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랑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 말로 이제 자랑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의 제1과목이고요. 제2과목은 뭐죠? 네, 그래요. 이런 과목 정도는 아시죠? 이거 정도도 모르고 오셨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회계 원리고요. 회계 원리예요. 근데 금년 시험은 회계 원리가 아니라 회계학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가 높은 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회계원리 교수님은 회계 원리에 국한돼서 수업한 게 아니라 학까지도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좀 강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설비, 구조 이런 거와 관련된 각종 시설의 개론 이런 게 나와요. 뭐래요? 개론이래죠. 시설은 알겠는데 개론도 아십니까? 개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삐진 줄 알고 저도 삐져요. 네, 그렇습니다. 개 같은 이론의 약자예요.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정해진 범위가 없어서 대충 이제 교수들이 보면은 시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이렇게 서로 조금씩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분야를 이렇게 핵심을 잘 골라서 이 부분들을 거의 시설개론 교수들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촉이라 그러죠. 그날 뭔가 이렇게 신이 좀 이렇게 들려서 이런 것들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나왔다. 그러면 득점을 많이 하는 거고, 요 센터마저 잘못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 회계 원리는 말은 원리라고 하면서 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회계학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겠죠. 원리를 배우신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잘 안 나와요. 근데 민법은 속된 말로 뒤지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민법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관리사 보시험에도 민법은 있고, 중개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또 뭐 국회 사무직, 무슨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도 다 있습니다. 민법은 다 있는데,
그 시험 특성상 민법이 출제가 돼야 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그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저는 주택관리사도 강의를 하고, 중개사도 강의를 하고, 감정평가사 쪽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경매 강의도 좀 이렇게 하는데, 가서 민법이, 이 반에 가서는 이거를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저 반에 가서는 저거를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두 교수님들이 알아서 잘 컨트롤 하시겠지만, 매년 그렇습니다. 십몇 년 동안 민법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럼 다른 건 배신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법은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분명히 성적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이 민법을 고득점 하신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여기서 고득점이라고 하는 건 75점 이상이 나왔다. 그래야 합격을 한 거예요. 원래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나와야 되죠? 60점 나오는 겁니다. 과락 없이. 가장 좋은 건 60점, 60점, 60점 이러면 합격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합격이죠. 합격인데 이거 60점, 6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거 이거 80점 이상 나와버리면 여기다 10점씩 보태주면 되죠. 그죠? 이게 한 80점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분명히 제가 하는 대로만 쫓아하면은 80점은 맞습니다.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저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둘 중에 하나요. 욕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무지하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 공부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럼 제가 또 그 꼴을 못 봐요. 수업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저쪽 분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민법을 지금 금년까지 잘 쉬어보니까 1020번을 강의를 했어요. 1020번 민법 책을 횟수로 치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게 민법은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나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라고 터득한 거지 제 자신이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라고 터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법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키는 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를 좋아하면 내년에 또 저를 볼 일이 없어요. 그냥 가끔 카톡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만 좀 묻는 정도고 저를 욕하기 시작하면 내년에 또 보는 일이 또 생깁니다. 고득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데 문제는 금방 점수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간 점수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팍 올라가요. 이것도 금방 팍 올라갑니다. 40점 이상 금방 확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맨날 모의고사 보면 27.5, 32.5예요. 맨날. 즉 성적의 상승 곡선이 아주 완만하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점수가 확 올라가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점수를 딱 자기가 수준을 올려놓으면 쉽게 떨어지는 과목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항상 이 점수는 그날이 언제예요? 내년 7월입니다. 7월 중순이요. 내년 7월 중순에 그날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 보기 2주 전에 난 왜 60점이 안 넘어요? 그래도 요번에 시험장 가서 다 75점, 80점씩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시험 보는 그날 아침까지 민법책 한번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필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기하지 말라고, 적지 말라고. 칠판에 적는 거 적지 말라고. 자, 요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잔소리 자꾸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잔소리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필기하게 되면은 뭔가 집에 가갖고 이해할 것 같죠? 근데 첫 수업 때, 첫 달 요 9월, 10월 과정에 여러분 필기해서 집에 가갖고 본다고 해서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과정에는 이해가 되느냐? 안 돼요. 필기하지 말고 제 설명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영화 볼 때 적어요? 영화 내용 명랑 보셨어요? 명랑 봤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막 몸으로 부딪히던가요? 막 꽝꽝꽝꽝? 배가지고 막 충돌하고 이렇게 하죠. 적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적은 적 없죠? 근데 왜 기억해요? 네, 집중해서 본 거거든요. 적으면 절대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이 사람은 지능이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제 IQ가 일반 능력이 100 정도라고 해요. 100에서 컨디션 좋으면 한 20 정도 올라가고 컨디션 안 좋으면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보통 지능을 90에서 한 110 정도를 보통 지능으로 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은 보통 지능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IQ 200이 돼야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제 얘기 집중도 하면서 필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집에 가갖고 그거는 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적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로 안 좋은 자세로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제끼고 필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합격하셨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제가 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1월 달서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지문이 나오고 또 판례 지문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저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을 가장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들 하시고,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요? 노원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카톡이 연결이 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하세요. 새벽 3시까지 안 잡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는 언제든지 질문하도 언제든지 답변을 이렇게 해드려요. 수업할 때 아니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절대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기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필기 안 해도 책의 내용은 다 있어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연상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필기 안 하면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 복습은 어디서 한다고요? 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책 가지고. 그래요.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연필을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색깔 없는, 까만, 샤프나 연필이 있죠? 볼펜 같은 거 말고요. 하이라이트 펜 같은 것도 이제 개인 특성상 좀 하이라이트 펜 같은 거, 형광펜이요.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두 갖고 오지 마시고 샤프나 연필 갖고 와서 제가 줄 치라고 하는 거 줄 치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하라 그러면 동그라미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모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세모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뭐냐면 인정된다 그런 의미겠죠. 인정된다 그런 의미고요. 요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좀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건데, 지금, 어렵잖아. 3개나 나왔으니까. 근데 하다가 보면은 적응되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는 요거만 복습하시면 돼요. 요거만. 저는 분명히 칠판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훑어드리면서 책에 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학습 방법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책을 봅니다. 아, 책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막 이렇게 줄을 칩니다. 자, 전체적인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 지문이 표현 방식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책에 있는 그 표현 방식 말고 좀 더 쉬운 표현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하나 체득하면, 그 다음에는 암만 어렵게 표현 방법을 바꿔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골라내는 겁니다. 쓰는 시험이 아니고 5가지 지문 중에서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줄치라고 할 때 자대고 줄치면 또 집중력이 떨어져요. 제가 해봤어요. 공부 많이. 왜? 줄 삐뚤어질까봐. 그렇죠? 자에 이렇게 줄 삐뚤어질까봐 신경 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글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치면은 이건 줄의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밑에다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집중하면서 싹 읽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게 자대고 줄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자가 이만큼 있어요. 아주 무슨 문방구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자를 하도 많이 뺏어갔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자를 안 뺏었어요.
저도 이제 욕 먹는 거 싫어가지고 작년부터 안 뺏었는데 별로 효과 없으니까 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시면 요번 시험 끝나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에 실무에 가서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심판으로. 이 출판사에서 저자용으로 한 20권씩 이렇게 나오니까 선착순으로 한 20명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발신자 부담으로 해서 다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책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책이 한 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빈칸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어떤 책은 제가 그것도 봤어요. 네 군데다 다 똑같은 내용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적어놓고 집에 가서 봤단 얘기예요? 안 봤단 얘기예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에 여기다가 또 써.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네 군데 이렇게 있길래 이게 똑같은 내용을 왜 네 번이나 써놨냐니까 이렇게 쓱 보더니 똑같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화이트로 또 문질러 놨어요. 이렇게요. 화이트 갖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제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다 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필기해 가도 그다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설명 잘 듣고 필기하지 않고 제가 쓰세요라고 하는 건 필기해 놓으세요. 필기해 놓으시고 줄 쳐드린 거 있죠? 요거 위주로. 그런데 요거 위주로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 자, 한 페이지가 있어요. 한 페이지 보면 줄 친 게 많으면 7, 8개요. 적으면 3개, 2개고요. 그러면 요거만 그냥 읽는데 요거 읽고 일로 넘어가지 마시고 10번씩 읽으세요. 10번씩. 한 페이지. 10번. 요것도 줄 친 게 3개다 그러면 10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와갖고 여기 읽으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뒤에 내용은 뭔지 몰라도 10번씩 읽어버리세요. 이게 민법을 체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3페이지만 수업하고 나가서 3페이지 줄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3페이지 읽고 다시 3페이지 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앞에 읽은 거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처음에는 이 민법이 러시아 말보다 더 어려워요. 말이. 실제로. 그러니까 10번씩 읽어버리세요.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필기만 안 하시고 잘 쫓아오시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 필기를 안 했어도 됐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가도록 뭔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겠죠? 자, 입문서예요. 그죠? 네, 입문서고요. 요 입문서는 나중에 기본서, 제가 딴 과목은 모르겠어요.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기본서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요. 전체적인 내용 요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세요. 자, 24페이지 보니까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차 과목의 본질적 의미의 법은 민법밖에 없어요. 민법인데 민법 총칙은 또 뭐냐? 그거 하기 전에 법이라고 하는 거 먼저 공부하시자고요. 법은 이렇게 씁니다. 이 법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삼수변 또는 물수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수변에 갈 것자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구체화해 놓은 게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 우리 생활 속의 상식 이런 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사상이 가장 많이 발달한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르네상스도 그쪽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법사상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로마 시대 이후에 이 법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 영역을 공법이다라고 해서 공법 영역으로 나누고요. 한쪽 법 영역은 사법이다라고 해서 사법 영역으로 나눠요. 시험에 죽어도 안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요. 그럼 이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 사법이다라고 하는 거, 뭐 하기 위한 거냐? 뭐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을 때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국민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죠. 이런 것도 이제 눈치로 알아야 돼. 위에다 썼으면 상위 개념이니까 위에다 썼겠죠. 예, 그래요. 예, 국민이 더 국가보다는 상위 개념이에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이 아래 것이 윗분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래 것이 윗분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뭐죠? 공법이다. 규제한다고요? 뭐 때문에 규제하느냐 그런 거야. 밑에 것이 윗분을 규제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밑에 게 아래 것들이 형한테, 동생이 형한테 덤비는 이유가 뭐예요? 형이 과자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잘 보살펴주고 그러는데 동생이 형한테 덤빌까요? 아니죠. 사주는 건 없이 맨날 빼사 먹으니까 덤비겠죠. 그렇습니다. 아래 것이 윗분을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덤비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회생활 속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겠다. 그럼 밑에 것들이 윗분을 규제하려면 지 마음대로 규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여기는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있어야 법에 있는 내용, 법률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것들이 윗분을 규제할 때는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독재했네, 폭거였네 막 이러죠. 그래서 그 딸이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맨날 누구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딸이 대통령 될 때 굉장히 힘들었죠 또. 그죠? 애비 닮아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대통령 명령이야 무슨 뭐 긴급조치 메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거기에 다 걸렸어요. 헌법보다 더 셌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때는 요즘 같은 아가씨들 그때 걸렸으면 다 죽었어. 그죠? 무릎 위에서 10cm 이상 올라가면 뭐예요? 잡혀가 경찰한테 치마가. 아마 그때 경찰 지금 오면 다 기절할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긴급조치 메토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법률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법도 없는데 지 맘대로 지가 권력 행사해가지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좋은 소리 못 듣고요. 물론 이제 훌륭한 영역도 있죠. 뭐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건 뭐 그쪽 얘기고. 그러면 이제 공법은 그런 거고. 그럼 사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사법은 사인을 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인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를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를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영이고 아무개다 이거보다는 갑, 을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뭐를 한다고요? 거래를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할까요? 뭘? 이게 거래가 이제 계약이 거래예요. 계약이 이제 나중에 구체화돼서 법률 용어로 바뀌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행위 내지는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뭐를 거래할까? 우리 수험생께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할까요? 가지고 계신 재산을 내 재산하고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개인이 거래하면 뭘 거래하냐면 재산을 거래하는 거예요. 재산. 그렇잖아요. 재산 이외에 다른 걸 거래할 수 있을까요? 거래할 수 없죠. 재산 이외에 다른 건 거래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재산을 거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갑이 지 재산을 누구하고 을의 재산과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의 형태는 처음에 어떻게 됐지요?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돼서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잖아요. 거래 형태는 그렇게 바뀌어왔어도 기본적으로 뭘 거래하는 거예요? 재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지 재산을 반드시 을과 거래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 거래할 수도 있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갑하고만 거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산을 꼭 거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 규정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인 거예요. 자유로운 의사. 그 의사가 거래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표시가 돼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것만 해라라고 정해놓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거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유, 내일 만나서 이거 팔고 사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다가 이거 팔기 싫은데 그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야. 아이 안 되겠다 이거 암만 해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팔 수가 없다 야. 이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는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법 중에서 이러한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가치체계를 통틀어서 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법 중에서 민법은 사법의 한 영역인 거예요. 민법은 그래서 사법 중에 한 영역인데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을 민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하나 정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실제 법학에서 쓰이는 개념하고가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요거만 빨리 돌았으면 정말 9월, 10월 가정에 요거만 내가 평상시에 쓰고 있던 용어가 법률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용어를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만 빨리 깨우치면 정말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일반? 2반 가기 전에 일반이요? 그렇죠? 그런 생각 떠올렸으면 그냥 안 놔두는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일반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반. 네? 여러분 생각에 뭐 첫날부터 막 골치 아프게 막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첫날 첫 수업부터. 일반이 뭘까? 그런 거야. 아니, 많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 말? 처음 들었어요? 예. 네.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또 뭐죠? 일반적이다가 보편적이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다. 그럼 특별하지 않다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말을 지금 일반보다 보편이 어렵고 보편보다 특별치 않다가 더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개념은 아는데 개념은 정확히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이 지금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이게 뭐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다만 아시면 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중에서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법률 행위에 다 필요한 요건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후지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그런 개념은 빨리 없으셔야 됩니다. 일반의 개념은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모든 관계에 다 필요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 간의 거래관계에 모든 거래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민법이다. 이거와 비교해야 되는 개념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게 상법입니다. 상법이에요.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우린 임대차 안 해봤어. 우린 늘 집주인이야. 그러고 사시는 겁니까?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법에도 임대차는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민사특별법을 왜 만들었느냐? 민법에도 임대차는 있지만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그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 몇 개를 놔둔다고요.
그럼 일반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는 내용,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한다라고 얘기해요. 일반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특별법에는 A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래관계 몇 개에만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임대차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 거기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개 규정만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에 없는 규정은 그럼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개 규정만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특별법이 우선한다. 충돌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내용의 법조항이 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없으면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 안 하죠? 아, 여기 법조문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적용이 되고? 일반법이 적용이 되고. 아시겠죠?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일반법이면서 지금 사법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야 이게 또 실체법은, 그래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자, 둘이 지금 거래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요? 자, 그럼 둘이 거래하는데 조금만 구체화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예, 너무 부담을 많이 주면 미안한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건 뭘까요? 집,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이렇게 하시자고요. 부동산. 토지고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대로 써가지고 갖고 집에 가고 저한테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교수님 강의 참 재밌었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길래 그리고 놀랬죠. 첫날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질문하러 왔다니 이분 보통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쇼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쇼요? 이해하지 않고 써가니까 자기는 그냥 이러고 쓴 거야. 그리고 집에 가고 뭘까?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쇼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쇼가 뭡니까? 그럼 저는 쇼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이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보실게요. 매매가 뭔지 모르십니까? 매매. 이제 뭔지는 알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은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기로 했다. 누가 매도인일까요? 갑이 매도인이고, 그럼 을은 뭐라고 부를까요?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1억에 매매하기로 했대, 1억에. 그러면, 자, 매매했어. 계약 체결했고요. 중도금 주고, 중도금 없이 그냥 잔금 이날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을 이날 줘야 되겠죠?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겠죠?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매도인이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매수인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금은, 잔대금,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매수인의 의무인가요? 그죠? 이거는 매도인의 의무잖아.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 권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뭐로 인해서 생겼어요? 매매로 인해서. 얘는 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매매로 인해서 생겼죠. 그런데 의무만 생겼어요? 권리도 생겼어요? 권리도 생겼다고요? 그럼 어떤 권리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지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청구권이 생겼다고. 자,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청구권이 생겼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자, 이게 봐라. 여기 보니까 이건 의무인데, 이것도 의무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생겼다? 권리도 생겼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요.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각각이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정해놓은 거예요. 민법에 가면 매매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굉장히 훌륭한 민법에 부합되는 생활을 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실 매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을이 돈을 주면은 어디 가서 줘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을이 지금 매매 대금 주면 어디 가서 줘야 돼요? 갑에 거주지? 왜요? 그렇죠. 네, 물건의 소재지인데 왜? 아니, 민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금전은 지참채무다.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다. 지참이란 뜻은 아십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참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줘야 되는 거야.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지참해서 뽑아요? 뽑힙니까? 슈퍼맨이나 뽑지. 우린 슈퍼맨이 아니죠. 이 뽑혀요, 안 뽑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래는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금전은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핵심 내용은 전부 뭐예요? 권리.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긴다.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실체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 의무를 누군가가 침해했답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알고 있는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 자꾸 굴리셔야 돼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멱살을 잡을까요? 배운 사람은 멱살 안 잡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송하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경찰서요? 민사는 경찰서 안 가죠? 네,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고향이 서울이에요. 하여튼 우린 집안이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춘천에 가면 제 친구가 판사를 해요. 서울에서 제가 거래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서 소송해야 될까요? 서울에서요? 춘천 가면 안 될까요? 친구 있는데? 예? 아니. 그건 이제 복잡해지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일단 나가시면 안 돼요. 왜 서울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지. 만약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어디로 갈까요? 친구 있는 데로 가겠죠. 걔하고 나하고 친구라고 이름 써놨을까요? 나는 의영이 친구. 나는 뭐 광기 친구 뭐 이렇게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가갖고 거기다 접수시키고 야 나야. 그럼 제 친구가 뭐라 할까요? 신의영 승 그래 버리겠죠. 예,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고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제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침해가 됐을 때 구제받는 기준과 절차, 방법을 정해놓은 법을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 이런 걸 정해놓는 법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절차법도 있다. 절차법은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침해됐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는 말이죠. 서로 특별한 뭐 우열 관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민사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이거를 볼까요? 이걸 봐야 될까요? 실체법을 봐야 되겠죠. 갑이 억울하다고 와서 떼굴떼굴 굴러요. 왜? 그랬더니 매매를 했는데요.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얘가 대금을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판사는
민법책을 보고 진짜 매매를 했으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고 여기는 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데 얘는 이행을 했는데 여기는 이행하지 않았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다 어딜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판사들이 민법을 보고 재판을 한다.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 할 때 어디에 맞춰서 법률행위 해야 될까요? 계약을 할 때. 민법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판사의 시각하고 같고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률행위라는 얘기 가끔 나오는데 특별한 거래행위 같은 거 할 때 뭘 보고 판단한다? 민법을 보고 민법에 부합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은 먼저 사법의 하나인데 사법 중에서 무슨 사법이요?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면서 재판규범이고 행위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민법의 전체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책을 한번 가서 볼게요.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면서 거기 행위규범인 동시에 무슨 규범이다? 재판규범이다.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하나만 줄치시면 되는 거예요.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테마 2번에 보니까 법원 이거 나오네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뼈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집에 가갖고 더 궁금한 게 있다. 조금 참으세요. 앞으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올 테니까 지금은 조금 참으세요. 지금 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면 실체법이라는 거 알고 일반법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요거를 요 틀 자체를 영화 보듯이 영화보다 더 재밌죠? 짜증 날라 그래요?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죠? 우리 또 영화 보듯이 이렇게 싹 머릿속에 스크린을 넣는 겁니다. 요 틀대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건 우리 기본서 할 때 법체계의 충돌과 권리의 충돌과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 한번 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알지 마시고 민법은 뭐다?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면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다.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라는 걸 아시면은 실체법이라는 게 연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일반법이라는 게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럼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 거고요.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좀 쉬겠습니다.